본인이 답변한 중에 나중에 거짓이 드러나면 어떤 책임이라도 지시겠습니까? 그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한 달 넘게 수사했는데 나온 게 없다. 수사 결과가 없는 건 아니죠. 예, 부인은 구속이 됐고 딸과 오촌 조카 처남은 공범으로 적시된 상황에서 아시다시피 이제 조국 전 장관만 남았습니다. 자, 먼저 그의 대정부 질문 때 발언부터 듣고 본격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기자간담회와 인사청문회에서 당시에 제가 알고 있는 것, 제가 기억하는 것 그대로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답변한 중에 나중에 거짓이 드러나면 어떤 책임이라도 지시겠습니까? 그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저희도 짚어봤지만 조 전 장관의 정말 오랜만에 SNS 장문의 글부터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이현정 의원님. 네. 어제 내용은 다 설명을 했는데 오늘 많이 나오는 얘기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조 전 장관한테 혐의 다 인정하라는 것도 아닌데 최소한 가장으로서 노릇 잘 못했다. 송구하다라는 표현 정도는 좀 더 썼어야 되지 않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오늘까지 있더라고요. 제가 아마 이 사건을 처음에 말씀드리면서 정경심 씨에 대한 수사는 이 사건의 입구에 불과할 것이다. 결국은 조국 전 장관이 이 사건에 볼릴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 결국은 지금 검찰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도 결국은 조 전 장관에 대해서 이제 중심을 맞추고 있어요. 근데 지금 조 전 장관이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한 인식 자체를 보면 아내 문제는 아내 문제다라는 식으로 본인은 책임 회피를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제도 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곤욕을 치를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알지 못한 일이 뭘까요? 이건 아마 저는 사모펀드를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나는 그 부인이 했지 나는 전혀 몰랐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는 나는 몰랐습니다. 사모펀드 나는 몰랐습니다. 이번에 처음 공부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마 그걸 일관되게 이야기할 것 같고 기억하지 못한 일. 이건 아마 서울대 인권법센터에 관련된 인턴 증명서 관련돼서는 나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누가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런 것들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기가 앞으로 어떤 면에서 검찰의 수사에 대비해서 주장할 내용들을 미리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참 저런 걸 보면 본인이 그동안 법무장관으로서 정무수석으로서 국가의 녹을 먹었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을 끊임없이 본인은 부인해왔어요. 근데 지금 나타난 걸 보면 저 부인한 게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참 억장이 무너질 정도로 사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정말 최소한의 도덕성과 양심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어제 조국 전 장관의 장문의 글을 보면서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우선 저 두 번째 줄입니다.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인해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습니다. 흥미로운 건요. 조 전 장관은 모든 의혹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어요. 모두 기억하지 못한다. 기억에는 그렇다. 기억나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기억나지 않는다. 기억이 없다. 이러면요. 반자백이에요. 네, 반자백. 그러니까 절반의 자백을 하는 것으로 인정하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건 조 전 장관의 서울대에서 가르치는 전공이 형사법이에요. 형사법을 가르치는 교수가 저런 이야기에 그 법률적인 어떤 판단, 어떻게 될까를 이해 못한다? 전혀 아닐 거예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든 것을 재판을 통해서 밝히겠다고 하거든요. 본인 문제도 재판을 통해 진실이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체념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찌됐건 이 SNS 글만 봐도 조 전 장관 지금 어떤 생각으로 검찰 조사에 임해야 될지가 조금은 드러나는데 정태인 변호사님 저하고 화면 같이 보실까요? 조금 전에 알려진 보도예요. 부인 변호인을 통해서 조 전 장관이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인의 주식 거래 자체를 전혀 몰랐다. 이제 본격적으로 선긋기 나서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또 정경심 교수도 통상적인 부부의 경우에
뭐 남편이 알았다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정경심 교수는 몰랐다고 할 것이고 조국 전 장관도 거래처를 몰랐다고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과 잘 안 맞는 게 이제 문제죠. 우선 정경심 교수가 투자한 돈이 한 20억 가까이 되는데 이 전 재산이 5, 60억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전 재산의 3분의 1 내지 반이 되는 돈을 투자하는데 과연 그 남편이 전혀 몰랐을까? 부인이 혼자서 알아 했을까? 그런 의심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뭐 교수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민정수석이 되고 나면 그 주식을 백지신탁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정경심 교수는 백지신탁을 안 하고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투자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차명 계좌에 투자를 할 때 조국 교수한테 조국 민정수석에게 아무 얘기도 안 했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차명을 한 겁니까? 조국 그 법과대학 교수가 조국 민정수석이 되니까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민정수석이 되면은 주식을 가지지 못한다. 이 얘기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와 조국 민정수석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그러면 정경심 교수가 그러면 할 수 없다. 우리 입으로 못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 이름밖에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거거든요. 더더군다나 SNS의 지인이 혹시 조국 장관이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조국 장관이 몰랐다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또 WFM 주식 12만 주를 살 때 그날 또 조국 장관이 5천만 원을 청와대 ATM 머신 보냈거든요. 예. 그것도 왜 보낸지 설명을 해야 되고, 이런 객관적인 사실들이 이 주식 거래에 전혀 몰랐다고 하는 조국 장관의 주장과 서로 배치되기 때문에 저렇게 무조건 버티는 것도 쉽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조국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달 전 이때처럼 말입니다. 사모펀드 관련해서 차명 투자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아마 그런 의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리라고 보고요. 언론 보도에서 나왔던 무슨 W 무슨 회사를 통해서 서울시에 와이파이 했다는 보도를 봤는데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얘기입니다. 당시에는 저렇게 일단 얘기에 대해서 부정을 했습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이제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제 조 전 장관 이 부분일 텐데, 공소장에 무려 11번이나 조 전 장관 이름이 등장하는데, 물론 뭐 검찰이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지만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겁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공소장에 조국 전 장관의 이름이 11번 등장하지만 공범이나 공모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공범이나 공모의 혐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검찰이 이번 수사에서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과거 다른 이 공소장이나 또는 구속영장 청구할 때의 신청서를 보게 되더라도요, 공범의 이름은 최대한 적게 적고 굳이 공범이라는 걸 적시하지 않아요. 미리 알려주게 됐을 때 검찰이 어떤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고 기소를 한다는 그런 전략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기 이전까지는 좀 감추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 이 11가지 대목을 보게 되면 뭐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 정경심 교수가 투자한 것들, 공직자윤리법과 관련해 조국 전 장관 민정수석 재임 시절부터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되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차명 거래나 적법하지 않은 사모펀드 투자를 했음을 공소장에 적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턴 증명서와 관련해서도 서울대 교수인 배우자 조국 교수의 어떤 권한, 이런 것들을 이용했다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공범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조국 전 장관의 권한이나 영향력들을 이용한 것이 분명한 이상 향후 수사에서는 공범 내지는 주도한 혐의자로 충분히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게 이 공소장만 봐도 나와 있는 부분이고, 과연 어디까지 조국 전 장관이 모른다고 일관할 것인가. 근데 우리가 국정농단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게 되면 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에서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얻었던 이득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죄를 입증하는 데 사용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정경심 교수가 주식 거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부당 이득을 편취하는 게 사실이라면 배우자는 당연히 경제 공동체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미루어 봤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조국 전 장관이 나는 모른다고 해서 이 혐의를,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앞선 사법부의 판단 전례를 미추어 보아 매우 작은 가능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하나 합리적 의심을 해볼게요. 조수진 부장. 저 네. 화면 같이 보실까요? 아까 SNS 친구 2명이 조 전 장관이 아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합리적 의심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부인 차명 거래 때 이름을 빌려준 사람들이 뭐 처남은 당연히 알 테고, 이 단골 미용실 원장도 조 전 장관이 아는 사람일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조 전 장관 지금 계속 모른다는 논리가 깨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우선요. 금융거래라는 거는 실명으로 해야 돼요. 그렇죠. 누군가의 이름을 빌려서 하는 경우 빌린 사람도 빌려준 사람도 모두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도 이름을 빌려준다? 그렇다면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정경심 동양대 교수만을 믿고 했을까? 이게 합리적 의심인 거죠. 예. 그렇다면 드러나더라도, 아니 드러날 것 같지 않다고 일단 믿었을 것이고, 드러나더라도 뒤에서 봐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줘야 돼요. 처남은 빼고라도. 그렇다면 누굴까? 바로 생각되는 게 조국 전 장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시점입니다. 차명 거래가 이루어진 것은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예요. 이때 조국 전 장관은 대통령 민정수석 또는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믿을 만한 도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이라는 거는 최악의 경우, 그러니까 가장 극단적인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가장 극단적인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예. 조국 전 장관이 부인인 정경심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주식거래, 공무원법 위반 소지를 숨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얘기는 조국 이름 두자 보고 그 지위와 권위를 보고 계좌, 차명 계좌도 빌려줬고, 그러면 결국 그게 뇌물죄로 연결 지을 수 있는 또 의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골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든지 누군가의 SNS 친구 2명은 조국 민정수석이 있는데 조국 민정수석을 뭐 빌려줬는데 이게 들통이 나겠어? 나중에 이렇게 문제되지 생각했을 않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합리적 의심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을 노리는 혐의는 또 있습니다. 조 전 장관 스스로가 악의적 보도라고 격분했던 딸과 아들의 허위 스펙 의혹입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오늘 보도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공인으로서 여러 과장 보도를 감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참기가 어렵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주식 말고 이 부인과 딸의 입시 비리 의혹은 잠시 뒤에 또 확인할 거예요. 다만 조 전 장관이 이것 또한 몰랐다는 걸 입증하려면 글쎄요. 검찰의 본인 스스로가 엄청난 논리를 들여야 반박이 가능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본인 좀 전에 이제 화면에 나왔듯이 굉장히 격분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걸 조작하느냐 모습인데, 그러나 검찰의 수사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이 보는 것은 일단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증명서 발급은 그동안 사실은 이제 그 장국대 장모 교수 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부분 이제 증명이 되었어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조국 교수가 그럼 여기에 관련돼 있느냐 여부인데, 최근에 검찰이 서울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자, 거기서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보통 휴대폰을 갖다가 새로 바꾸면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업그레이드를 이제 PC에 연결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PC에 있던 여러 가지 문자나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PC에 저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저장되어 있는 내용들을 검찰이 압수를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이걸 조작하기 위해서는 실무자와 연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한다든지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 연결했던 문자들이 검찰이 확보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조국 장관 곧 조사를 하겠지만, 그게 만약에 증명이 된다고 한다면 조 전 장관도 부인이 동양대에서 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이 조작을 했다고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검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각에서는 80페이지 가까운 이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을 놓고 이제 조 전 장관 일가 수사가 마무리 수순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하는데요. 그런데 검찰은 단호합니다. 마무리가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런 종류 사건은 제 승인과 결심 없이는 할 수가 없죠. 검찰이 뭐 한 달 넘게 수사했는데 나온 게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수사 결과가 없는 건 아니죠. 저희가 이 수사 내용이 밖으로 나가는 거를 좀 많이 틀어막았고. 수사 결과가 없는 건 아니죠. 이 말이 좀 귀에 쏙 박히는데, 정태현 변호사님. 네.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에 조 전 장관 이름은 11번이나 했지만 공범 여부에 빠졌다. 검찰의 전략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굳이 공범이라고 기재할 필요가 없죠.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단이 결국 조국 전 장관의 변호도 맡게 될 걸로 우리가 예측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에 공소에 조국과 공모하여 뭐 이렇게 쓴다고 한다면 조국 전 장관의 변호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국 전 장관이 공모의 혐의를 받고 있구나 하고 미리 방어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미리 검찰에서 공격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은 넌센스가 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라고 볼 수가 있는가 하면 종전에 정경심 교수를 조사를 안 하고 기소했을 때 사람 조사도 안 하고 그렇게 기소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거는 정치적이다 그런 비난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조국 전 장관 조사도 안 하고 공모비랑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런 비난도 있기 때문에 공모비라는 거나 적시를 안 한 걸로 보이는데 이게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조사를 마치고 나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공모비로 적시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같이 사진 한 장 보실까요? 원래 그 윤석열 총장이 최근에 외부 활동을 자제하면서 점심 식사하러 가는 모습만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이 됐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식사 후에 산책하는 모습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자신감, 뭐 여유, 뭐 이런 것도 뭐 충분히 읽히기도 하는데 조수민 부장. 그런데 요즘 검찰의 자신감을 알게 하는 단어 있다면서요? 검찰 오적이라고요? 네. 이게 제가 한 2주 전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검찰 오적하면은 과거에 김지아 씨의 오적이라는 시를 떠올리게 하는,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 조국 전 장관을 비호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곤경에 빠뜨린 검사 5명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5명이 제가 실명은 거론할 수가 없겠지만 지금 검찰 안팎에서 이야기되는 거는 이 조국 전 장관이 지명됐을 때 윤석열 검찰총장을 빼고 특별수사팀을 만들자고 했던 법무부 소속의 검사 2명이라든가 또 이른바 청와대발 검찰 개혁의 밑작업을 주도한 한 검사, 또 조국 전 장관이 8월 초에 지명이 되기도 전에 미리 장관 보좌관을 임명을 해놨거든요. 뭐 그런 분이라든가 또 검사지만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 때 대응팀장을 맡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검찰 오적이라고 한다는 그 보도가 나왔고요. 예. 또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는 그런 여검사 3명 앞글자 따서 임서진으로 부른다. 그건 제가 뭐 얼마 전에도 제가 뉴스버튼에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예. 근데 제가 지금 흥미로운 것은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를 도우려고 했던 사람이 조국 전 장관을 곤경에 빠뜨린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예. 송경호 3차장 이야기입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송경호요. 8월 초에 원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사청문회 대응 전문가 송경호 3차장을 조국 전 장관의 인사청문 대응팀장으로 앉히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 네. 왜냐하면 송경호 3차장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에 민정수석에서 바로 법무부 장관을 갔던 권재진 장관의 인사청문회 대응팀장을 했었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청문 대응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대응팀장이에요. 근데 이것을 보더라도 8월 초에 조국 전 장관이 지명되기 전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장관을 낙마시키려고 했다는 유시민 씨의 주장은 허무맹랑한 것으로 다시 한번 드러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이 주제, 이현정 의원님. 네. 결국은 뭐 검찰 오적이라는 단어까지 한 언론에 보도가 될 정도면 조전 사태 이후,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에 검찰이 윤석열 총장 체제로 똘똘 뭉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수사할 걸 잘했고 잘해왔다, 라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기자는 기사로 말을 하고요. 그 검사는 수사로 말을 해야 됩니다. 결국 판사는 판결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즉 자기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저는 어떤 조직에 있어서는 가장 보자면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는데, 지금 사실은 검찰을 보면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나이는 많지만 굉장히 고속 승진했지 않습니까? 서울중앙지검장에 뭐 발탁이 됐고, 더군다나 5기수를 뛰어넘어서 검찰총장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검찰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나왔습니다. 과연 윤 총장이 어떤 면에서 보면 검찰을 제대로 이끌 것인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하는 검사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번 수사를 쭉 검사를 지켜보면서 검사들의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자, 우리도 이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줬고, 또 일반인들이 검찰을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이제 개선이 됐다는 거죠. 그만큼 검찰 내부는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이제 어떤 결집력을 보이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데, 예. 결국은 지금 이제 그 이야기하는 게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검찰의 권한을 빼앗고 특수부를 반부에 바꾸고 검찰의 범죄 정보 수집 기능을 없애고 등등 여러 가지 지금 그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지금의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과 지금 정권 차원에서 검찰을 개혁하려고 하는 것, 과연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 이건 한번 앞으로 지켜봐야 될 대목 같습니다. 여유가 좀 생긴 윤석열 총장의 산책과 그리고 아내 혐의의 선을 긋고 나선 조 전 장관 얘기 이번 이슈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